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러더퍼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엔 빛에 관한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빛의 성질 얘기했어요. 요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을 또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봐봐봐. 자, 빛이야? 그럼 빛이 눈에 보이죠? 빛이 눈에 보이면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눠지죠? 네, 이건 뭐라 그러냐면 얘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선 이제 여기다 이제 수소를 집어넣어요. 수소를 집어넣고 거기 보면 하이 볼테이지라고 돼 있잖아. 그치? 하이 볼테이지. 자, 이 하이 볼테이지는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뜻해요. 전기 에너지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높은 전압에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빛이 나오더래. 이렇게. 그럼 빛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뭐 그리 어려운 질문 아닌데. 눈에 보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이 빛은 무슨 빛이다? 그렇지. 가시광선이다. 그럼 이 가시광선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시켜주면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뚝뚝 끊겨서 나오더래. 자, 이런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두 가지 결과네요. 첫 번째, 빛이 나왔다.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알겠어요? 자, 이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가 원자 핵이에요. 그러면 이 핵 주변에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그러면 이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쪽이 가장 안정하다 얘기하는데 어떨 때겠어? 이렇게 핵과 가까이 있을 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고압의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졌다. 마치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처럼 자,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를 크게 된 거야. 그럼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죠. 맞죠?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전자들도 낮은 에너지가 되려고 하면서 에너지가 변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뭐로 나온다? 빛 에너지로 나온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나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모든 경우를 다 갖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가져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든가 아니면 전자가 또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서 얘가 떨어지면서 또 빛이 나오든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특정한 빛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문제는 그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몰랐어요. 단지 파장이 이렇게 나왔다. 자,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410 나노미터라는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방출되더라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됐죠. 발표를 하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 발머란 사람이 이 656, 486, 434의 규칙을 찾아서 보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발머라는 수학 선생님은 n은 3부터 4, 5, 6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상수까지 결정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파장은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n의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내니까 물리학자들은 무시하죠. 수학 선생님. 그래가지고 실제로 누군가가 해봐요. 3을 딱 대입을 한 거예요. 3을 대입해서 막 계산해보니까 정확하게 얘가 나오더래. 4를 대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얘가 나오더래. 자, 그럼 이 관계식은 맞는 관계식이겠지. 그지? 오차 없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발머식을 이용해가지고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를 예상을 해보는 거야. 자, 보자. 발머식이 이거였어요. 자, 남다분의 1은 비례상수 쓰고요. 비례상수를 쓰고 잠깐만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남다분의 1은 비례상수 쓰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쓸게요.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2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내 봅니다. 자, 이게 앞에서 봤던 우리가 발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은 결국 에너지 차이만큼이라는 건 위에서 우리 예상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빛에너지야. 빛에너지인데 이게 델타 E만큼이라고요. 그럼 빛에너지를 나타내주려면 프랑크 상수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여기도 똑같이 곱해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프랑크 상수, 광속, 자, 상수, 상수, 상수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임의의 상수로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임의의 상수 그냥 A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는 이 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가로를 풀어. A에다가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에다가 N2의 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하나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또 다른 에너지 준위를 뜻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머식으로부터 뭐를 찾아내냐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상수 쓰고요. 그 다음에 n의 제곱분의 1의 형태를 띈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값은 1, 2, 3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n의 주인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값이 붙어요. 이 마이너스 어떤 의미냐면 봐. 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 당시에 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물리학에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물리의 전반적인 어떤 그 물리관 또는 어떤 세계관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얘가 이제 지구야. 어떤 천체가 있어. 그럼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만유인력이잖아.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만유인력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 지구하고 가까울 때. 이때가 만유인력이 최대예요, 최대. 알았어? 그러면 그 에너지는 힘이 크면 에너지가 작아요. 힘이 크면 에너지가 작다고.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가 무한대로 가면 힘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요.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무한되면 당연히 힘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최소예요. 힘이 0이면 에너지도 0이야. 그런데 이게 최대야. 알겠지? 이게 최대라고, 에너지는. 에너지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야. 알겠어? 그럼 거리가 무한대일 때 에너지가 최대면은 이쪽으로 할 때 여기는 에너지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의 값을 가져야지. 0이 최대라니까 0이 최대면 당연히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져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n이라고 보면 n이 무한대일 때가 얘예요. 0.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전자의 에너지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결국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일정의 위치 에너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어떤 그래프보다는 다른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래프로 면 이제는 뭐 이거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 그지? 네, 다른 형태일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y축을 자, 에너지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자, n이 1이고 n이 무한대일 때 자, n이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무한대일 때는 0이 됩니다. 에너지 값이.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러면 n이 2일 때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죠?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의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자, 전자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1과 2 사이 아무것도 없어.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해. 알았지? 불연속적이다. 다음 두 번째. n이 3에서 n이 2로. 그러니까 전자가 n이 3에 있다가 n이 2로 이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 그러면 델타 2만큼을 방출을 해요. 자, 그럼 얼마만큼이냐는 이거죠? 델타 2가. 델타 2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큰 에너지가 3이니까 3에서 뭘 빼주냐면 2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게 델타 값일 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그러면 9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상수 a는 뺄 수 있으니까 상수 a는 앞으로 빼면 a 빼고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알았어. 얘를 일반화해 보면 이런 거거든. 아니지. 4하고 9가 바뀌었다. 그죠? 여기가 4고 뒤가 9. 4고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거야.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원자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가 안쪽 껍질. 이쪽은 바깥 껍질.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델타 2를 일반화해서 선생님 식을 써주면 델타 2가 있어요. 자, 상수 쓰고요. n의 제곱분의 1인데 또 n의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n은 안쪽 껍질을 의미한다면 뒤에 있는 n은 바깥 껍질을 의미해 주는 거죠. 알겠지?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 돼. 그러면 이 값이 항상 무슨 값이 되냐면 양수 값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때 3에서 2로 갈 때는 이만큼을 방출한다면 2에서 3으로 갈 때는 델타 2만큼을 델타 2를 뭐 하냐면 흡수를 해요. 알겠죠? 델타 2를 방출하고 델타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에너지 값이 수소 원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수소 원자. 자,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죠? 한 개. 전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그럼 이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 무한대로 보내줘. 이렇게. 그럼 무한대로 보낼 때의 델타 E는 얼마만큼 들죠? 이만큼 들죠? 무한대가 0이고 그 다음에는 n이 1일 때가 마이너스 a니까 그 차이는 a만큼이야. 그럼 이럴 때 전자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온화라 그럽니다. 아셨어요? 이온화.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 그래? 요걸 이온화 에너지라 하는 거야.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요 A라고 하는 값은 뭐에 해당해? 이건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이온의 에너지라는 것이고 요 이온의 에너지가 1312 kJ per 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는 상수가 아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보의 원자 모형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이런 값들을 갖습니다. 알겠죠? 이런 값을 가져.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금방 봤던 게 이게 이온화 에너지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 K라는 값을 또 많이 봐요. 똑같이 이온화 에너지인데 차이가 있어. 이 K는 우리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딱 하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 per 몰이거든요. 그제? 그런데 K는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값이 K예요. 그럼 봐봐. 전자 1몰을 떼낼 때가 1312kJ야. 그럼 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뭘까?
전자 한 개 떼낼 때 이온 에너지. 자, 이온 에너지는 동일한데 얘는 몇 개? 전자 한 개. 얘는 전자 몇 개? 전자 1몰. 알겠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앞에서 이런 식도는 유도했었죠. 델타 E는 자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요 앞에 있는 애가 안쪽 껍질의 제곱이었고 뒤에 있는 애는 바깥 껍질의 제곱이었어. 맞죠? 그래서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kop질의 제곱분의 1만큼을 어떻게 한다?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이 식을 한번 볼까? 2의 제곱하고 n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빛의 파장을 갖다가 발모식에게 발모라는 사람이 보냈다 그랬는데 결국 이 발모식은 뭐냐면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빛의 종류는 가시광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물리학자들이 왜 가시광선부터 발표를 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시광선을 이제 검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름이래요. 필름. 여러분 필름 안 쓰지만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을 만들어졌는데 필름이 만들어질 때 당연히 가시광선을 검출하는 필름이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을 먼저 검출한 거예요. 여기 보면 N이 2인 곳으로 전이 될 때가 무슨 빛이라고요?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모 계열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검출하는 필름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N이 1로 떨어질 때 빛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에 나오면 자외선이죠. 자외선. 누구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자외선은. 그 다음 N이 3으로 떨어질 때의 빛들을 보니까 적외선이 들어요. 얘를 파셴 계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겠죠. 발모 계열, 가시광선이 검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애들이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은 이제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각각 n이 1로 떨어질 때, n이 2로 떨어질 때, n이 3으로 떨어질 때의 빛들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물론 무슨 원자? 전부 다 수소 원자의 수소. 전부 수소 원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모형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이런 식으로 뭐 궤도 또는 껍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보호는 자기가 생각한 원자 모형을 이렇게 궤도라는 표현을 쓰고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궤도하고 껍질이야?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K 껍질이다.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라는 이름도 붙이고요. 숫자도 붙여요. N은 1이다, 2다, 3이다, 4다. 하지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에너지 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건 첫 번째 에너지 준이, 두 번째 에너지 준이고, 세 번째 에너지 준이며, 네 번째 에너지 준이를 의미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발표를 해요, 보호가. 알았죠? 그러면 전자가 수소원자잖아, 그지? 수소원자인데 전자가 여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자, 이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어이구, 왜 그러냐. 어떡해. 자, 전자가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알겠죠? 들뜬 상태. 그럼 들뜬 상태로 갈 때는 델타 E만큼을 뭐 하냐면 델타 E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는데 그 흡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빛에너지 혹은 전기에너지 모두 가능해. 알았지?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델타 E를 방출을 해요.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방출하는 이 에너지는 반드시 무슨 에너지? 이건 빛 에너지가 돼요. 만약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걸 연구하지 않았다면 전구라는 게 없어요. 이 모든 빛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방출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의 원자 모형에서. 자, 봐봐. 먼저 흡수하고 방출되는 것부터 따질게요. n이 2에서 1로 간대. 그럼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이죠. 그렇죠. 방출. 자, 4에서 2로 간대요. 방출. 자, 1에서 3으로 간대요. 흡수. 자, 2에서 3으로 간대요. 흡수. 여기까지 됐지? 자, 이번에는 빛의 종류부터 얘기해보자. 자, 수소원자에서 2에서 1로 간대요. 무슨 에너지를 방출해요? 무슨 빛을 방출해요? 음. 자, 4에서 2로 간대요. 음. 자, 1에서 3으로 간대요. 아니야. 자외선. 항상 빛의 종류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1이지. 또 1이죠, 1. 그제? 그러니까 얘는 자외선. 2지? 그러면 가시광선. 여기는 1이잖아. 1이니까 무조건 자외선이 돼.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2에서 3이야. 뭘 봐야 돼? 작은 숫자를 보면 되겠다. 그지? 그럼 무슨 빛이야? 가시광선이 돼.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빛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번에는 선 스펙트럼을 갖다가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파장이죠. 그제? 자, 일단 파장은 1로 갈 때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면 이런 선들이 나타내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주어져요. 뭐냐면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이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어느 게 가시광선 영역이지? 자, 봐봐. 일단 에너지가 커질 때 한 계열에서는 점점점 간격이 줄어들어. 간격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다시 줄어들죠. 맞지? 그러니까 계열이 두 개인데 이렇게 해서 한 계열, 이렇게 해서 다른 계열이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가시광선하고 자외선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느 게 자외선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가시광선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 A선이다, B선이다, 뭐 C선, D선을 놓읍시다. 자, 먼저 A. A는 어떨 때 방출되는 빛이야? 자, 자외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B선, 그 다음엔 A선이야. 가장 작은 건 2에서 1로 떨어질 거지. A는 어디서 어디야? 그렇지. 3에서 1로 전이할 때. B선. B선 어디에서 어디예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자, 이번엔 C선 볼게요. C. 자, C는 어디에서 어딜까요? 응? 그렇지. C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 자, D선은 D선은 3에서 2로 전이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자, 꼭 집어서 A하고 D를 좀 볼까? A하고 D가 이제 에너지가 다를 테니까. 자, 그러면 델타 E A는 얼마가 될까라고 봅시다. 우리 배웠죠?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지? 1 마이너스 9분의 1을 해야 되겠다. 얼마가 되냐면 9분의 8 이온화 에너지. D 할게, D. 자, D는 안쪽 껍질이 2죠? 그지?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에너지 차이를 구한 거고요. 그렇다면 델타 E A하고 델타 E D하고 몇 대 몇이에요? 응?
32 대 5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어떤 빛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빛의 파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람다 A 대 람다 D를 갖다 따지면 몇 대 몇이 돼야 돼? 자, 빛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지? 반비례. 그지? 그럼 몇 대 몇이라 얘기해야 돼? 5 대 32라고 얘기해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이와 같은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교재 보면 예제가 좀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쉬운 거고. 쉬운 거니까 뭐 금방 풀어볼까? 자, 수소 원자라 그랬고요. 전자전이가 n 플러스 1에서 n으로 n이 될 때니까 이런 거지. 자, 이거는 n이 2에서 1로 전이할 때 에너지예요. 여기 보니까 주양자수 n이 여기 돼 있죠. 자, 얘는 n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가 되는 거고. 자, 이 에너지는 n이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가 되는 거고. 자, 기억은 수소의 이온 에너지 같다. 틀렸죠? 그지? 그러니까 A가 이거잖아.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얘는 4분의 3 이온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결국 이온의 에너지의 4분의 3만큼이죠. 자, 니은 남다 원. 자, 문제에서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에 따른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남다 원이 있어요. 자, 이 남다 원은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얘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네요. 남다 2는 3에서 2로 전이할 때가 됩니다. 그럼 얘를 B 플러스 C라 그랬어. 남다 1. 봐봐. 남다 1은 이거지. B하고 C는 요만큼의 에너지야. 자, 그러면 3에서 2, 4에서 3. 이 똑같은 숫자를 지워보세요. 그럼 뭐만 남니? 2, 4 남지? 그러면 이 두 에너지는 4에서 2로 전이할 때 에너지 같으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니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다음 디귿.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델타 E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맞죠? 뭐 델타 E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예전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보의 원자 모형보다는 현대 원자 모형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자 모형이 어떻게 등장했냐 이거죠. 보의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어요. 알았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애는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자, 전자 한 개 있는 애들한테 딱 맞아떨어져. 보의 원자 모형. 그런데 전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전자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선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수소나 헬륨이나 동일하게 선스펙트럼이 나오긴 하는데 헬륨은 특이하게 이 선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서 나오더래. 이게 막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건 수소의 그러니까 보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 설명을 하려고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세 사람은 이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론은 몰라도 돼요. 뭐 이름이 하이젠베르거, 드브로이 이런 사람이에요. 공통점만 얘기해 보면 공통점 이겁니다. 전자가 있으면 전자는 볼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자는 뭐로 얘기해 주자? 확률로 얘기하자. 그다음엔 이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공통적인 얘기야. 자, 전자를 얘기할 때 확률로 전자를 표시하자는 거하고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슈레딩거야, 이 사람. 천재. 정말 천재. 그래서 이제 그 슈레딩거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슈레딩거는 이 전자를요 파동 함수로 해석을 해요. 함수. 이렇게 생겼어. 희한하지? 슉 이렇게. 이름이 푸사이야, 푸사이. 그래서 이게 파동 함수로 해석을 해요. 그럼 파동 함수로 해석해 가지고 뭐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냐면 확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확한 에너지 준위. 자, 앞에서 보호가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는 정확한 건 아니야. 어떤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슈레딩거는 막 수식을 풀어가지고요. 딱 정확한 값을 나타내 줍니다.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재밌어. 하지만 여러분이 보면은 토해요. 이제 자꾸 가면 대학교가 공부가 이제 궁금해지지 않아요? 안 궁금해져요? 왜 안 궁금해지지? 난 고등학교 진짜 대학교 공부가 궁금했는데 대학교 가면 뭐 이렇게 재밌는 걸 배울까? 그치? 하면서 제발 수학은 어려워지지 말자. 그랬는데 졸라 어렵더라. 선생님이 이제 자연과학 이쪽일 거 아니야? 생화학이니까 수학이 진짜 어려워요.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식이 나와요. 근데 피해 가야 되겠지. 얘가 피하는 전공을 알려줄게. 일단은 생물학 쪽으로 가면 피해. 그러니까 생물학 중에서도 뭐 좀 좋은 데가 의대겠다, 그치? 약대 가면 안 해. 의대학대는 여학생들한테는 우리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여학생들한테는 약대를 되게 많이 권유를 해. 의대도 좋은데 의대는 너무 힘들어. 자, 봐라. 6년이지. 인턴 1년이면 7년이지. 그지? 7년에 레지던스 2, 3년 하면 벌써 10년이야. 10년 해야 이제 명함을 내밀잖아. 약대는 이제 밖에서 6년이면 약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10년이면 20대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 너는 20대를 공부로 지새를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그래서 나는 뭐 의대도 좋은데 약대도 굉장히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전공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까지 약대를 많이 보냈잖아. 약대 뭐 서울대 약대부터 쫙 내가 보낸 애들 뭐 화려합니다. 그런 애들. 그래서 선생님이 약 걱정은 안 해요. 제 제자들한테 약 좀 보내 그러면 약이 딱 옵니다. 그래서 영양제지 뭐 없냐 그러면 선생님 내가 교수님이 돈 줄게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주고 돈 주고 싶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가서 응? 다시 나 약 좀 보내줘. 그치? 그럼 좋겠지. 그래요. 한번 잘 생각. 그 약대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 뭐 수시 정시 다 했을 때. 요번에도 뭐 수시 보니까는 대충 한 1등급만 들어간 건 아니었어. 2, 3등급까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봐. 그럼 그런데 가면 이거 안 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걸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중요한 건 뭐예요? 파동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에는 뭐가 있죠? 변수가 있어요. 변수. 알았어? 방정식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모두가 뭘 표현해 주는 거니? 전자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표현해 주는 이 변수는 총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양자수라고 해요. 양자수. 자, 기억나요? 선생님 뭐를 양자라 그랬죠? 양자가 뭐야? 양자가 별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값이 입자처럼 되어 있다. 입자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 뭘 뜻하면 뚝뚝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연속적인 개념이거든. 1과 2 사이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어. 그게 연속적인 개념인데 양자는 1, 2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양자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적인 불연속적 개념을 양자라 그럽니다. 그럼 양자수니까 이 숫자들은 불연속적이겠네. 1 아니면 2, 2 아니면 3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양자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 수업 알지? 10시 반. 맞지? 상호 적대 와야 돼. 토요일 오전.
하자. 자, 보세요. 자, 양자수라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이퀘이션 방정식의 변수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야. 자, 주양자수 알죠? 이거 어디서 나왔어? 보의 원자 모형에서 나왔는데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는 값이야.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껍질에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랬죠. K, L, M, N 이렇게 붙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주양자수가 꼭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부양자수도 거둡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값은 부양자수. 흔히 L이라 그러죠. L. 자, 그래서 L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주양자수에 의존하는 얘기야. 뭐냐면 이거지. n이 1이야. 근데 L은 0밖에 없는 건데 n이 2면은 L은 0도 있고 1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n-1까지 있다라고 보는 거죠. n-1. 주양자수에 의해서 주양자수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부양자수가 결정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서로 다른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은 오비탈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요. 이 양자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는 거지. 자, 확률을 찍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찍었는데 모양이 0을 대입했더니만 굉장히 샤프하더래. 그래서 S. 2를 대입했더니만 굉장히 중요하더래. 프린시플. 2를 대입했더니만 모양이 되게 디퓨전하더래. D. 퍼져 있다 이거야. 자, 3을 대입했더니만 모양이 펀더멘탈이래. 기본적이래. 그래서 F. 자,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모양을 보고 이 명칭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 그냥 컴퓨터가 점 찍어 놓은 건데. 맞잖아. 그지? 점 찍어 놓은 건데. 생각해봐. 무당이 말이야. 무당이. 쌀 있잖아. 쌀. 그걸 갖다 훅 뿌려놓고 이러면서 너의 미래는 후져. 이래봐.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응? 얼마 전에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흰색 눈썹을 붙이고 나왔어. 그지? 웃겨 안 웃겨? 웃기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진짜 웃기더라. 그 몇몇 사람들이 무슨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 그 옛날에 청문회 나왔던 사람도 이 손바닥에다 왕 그렸더라. 그 왕을 그려놓고 선서를 한 거야. 그 왕이 보여 안 보여? 왕이 보이지? 아 진짜 웃기다. 나도 왕 그려야 되겠어. 수업할 때. 실수하지 말자. 왕. 자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볼 때도 웃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알파벳 순서. 알겠어요? F 다음에 G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뭐 의미가 없는 SPDF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L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양자수. ML이라 그래요. ML. 자, 이 ML은 말이야. 오비탈의 방향과 궤도면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부양자수의 의한값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L에서 0을 끼고 플러스 L까지. 자, 이런 거죠. L이 0이야. ML은 0밖에 없어. 근데 L이 1이야. 그럼 ML은 얼마 있어?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결국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부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위치까지 결정해주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방향과 위치.
자, 마지막으로의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입니다. 스핀 양자수는 뭐 S라고 하기도 하고요. MS라고 하기도 해요. 이 스핀 양자수는 우리 이제 통합각의 쿼크 배웠어요. 쿼크. 쿼크의 스핀 양자수 배웠어? 안 배웠구나. 자, 쿼크의 스핀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 6개인가?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는요. 모든 밀입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자, 쿼크. 근데 우리 쿼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만. 그래서 전자가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휘는 애가 있고 이쪽으로 휘는 애가 있더래. 그래서 이쪽으로 휘는 애를 가리켜서 이제 업이라 그래. 업. 그 다음에 반대로 휘는 애들을 다운이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숫자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따라서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고유한 값이에요. 전자의 고유한 값을 가리켜 스핀 양자수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수는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야. 알았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n이 1이에요. l은 n이 1이면 l은 0이 있죠? ml은 얼마 있어? 0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타낸 숫자가 일종의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 주소. 전자의 주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오비탈인 거예요. 알았죠? n이 2예요. l은 0도 있고 0도 있고 l은 1도 있어요. 그러면 ml은 얼마가 있냐면 0이 있지만 여기 ml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각각이 집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런 거죠.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자, 포스코의 101동 101호, 102동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n이 3이에요. l은 0도 있고 l은 1도 있고 l은 2도 있습니다. ml은 0, 마이너스 1, 0,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도 하나, 얘는 이렇게 5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알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업다운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비탈 수는 수는 1개가 되고요. 4개가 되고 9개가 돼요. 잘 보면은 주양자 수가 1일 때가 1개고요. 2일 때가 4개고 3일 때가 9개예요, 총. 그러니까 오비탈 수는 뭐를 따라가냐면 n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그다음엔 자, 최대 수용 전자는 2n의 제곱이야. 알겠어? 자, 빨간 거 하나가 전자잖아. 그지? 두 개. 이거는 8개, 이건 18개. 자, 이거는 껍질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를 의미해 줍니다. 뭐 실제로 요 최대까지 다 채워지진 않죠. 원자에 따라 다를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봐야 되는데 이 오비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한 단어로 줄이면 확률을 뜻해요. 확률. 확률이에요. 확률. 자, 그럼 이 확률을 누가 나타내 줬냐? 당연히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확률이겠지. 근데 이 확률을 이 공간에다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비탈을 보게 되면 확률을 나타내 주는데 오비탈. 자, 확률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자수로 있잖아. 양자수. n이 1이고 l이 0이고 ml이 0인 걸 대입을 해요. 어디다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 확률식에다 대입을 해. 대입을 해서 컴퓨터한테 이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한번 점으로 나타내봐라고 이제 명령을 내요. 그럼 컴퓨터가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새카맣게 찍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내주면 이거 x축, g축, x, y, g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다는데 어떤 조건을 다냐면 확률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찍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만 컴퓨터가 이렇게 이쁘게 구형으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껍질에서 샤프하다 그래서 1S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S 오비탈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S 오비탈. 알았어? 자, 그러면 점이 찍혀지지 않은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라는 뜻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것은 모든 오비탈의 특성이야. 경계가 없다. 두 번째. 이게 구형으로 돼 있죠. 자, 구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만큼 가면 여기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과 또 여기서 요만큼 가면 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어떻다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자, 줄이면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S오비탈은 경계가 없다는 특징과 방향성이 없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S오비탈이 이제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확률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게 되면요. 자, 여기가 확률이고요.
왜 지멋대로 막 삐지고 난리네. 자, 확률, 거리.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여기야. 그래프 모양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1S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주양자 수를 좀 늘려볼게요. n이 2일 때 L은 0도 있고 1도 있는데 L 대입하고 ML을 0을 대입한 거야. 컴퓨터에 또 명령을 내렸어요. 90% 이상을 한번 나타내 봐라.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제 점을 찍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막 점을 찍어 놨죠. 다 점이 찍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나타내 주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점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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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g축이에요. 그지? 그런데 안쪽에 허연 부분 보여요? 일단 구형은 모양은 똑같아. 그지? 차이점이 있다면 안쪽에 허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구형이라고 해서 ES가 되는데 이 안쪽에 허연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말 확률이 0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디라 그러면서 이제 확률이 얼마냐면 확률이 0인 곳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리 R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0 보여? 0? 여기? 여기가 뭐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몇 S? 2S.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양자수를 하나만 더 늘려볼까? n이 3일 때 L은 0이고 ML이 0이 되겠죠. 또 컴퓨터가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찍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점들이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을 그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연히 x축, y축, 여기 g축이 되겠죠. 맞죠? 자 허연 부분이 이번엔 두 군데가 생겼네요. 그죠? 근데 모양은 똑같아. 몇 S? 3S. 세 번째 껍질에 구형으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확률에 대한 그래프가 거리 아랫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허연 부분 몇 군데 보여? 두 군데 보여. 여기가 뭐에 해당해? 마디예요, 마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요게 확률이고요. 거리 R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구형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여? 마디가 보이는 거야. 이해돼? 여기 봐봐. 겉으로 보면 뭐만밖에 안 보여? 구변밖에 안 보여. 근데 단면을 자르면 마디가 보이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S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2S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런데 단면일 때만 마디가 보여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SO비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PO비탈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